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좀 이제 입냄새라는 게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네. 너무 종류도 많고. 근데 네. 저는 이제 입냄새에 대한 정의를 먼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아, 입냄새의 정의요? 네네. 입냄새의 정의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네. 입이나 호흡을 통해서 배출되는 나쁜 냄새가 나는 공기를 다 입냄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입냄새들을 보면 또 대표적인 또 원인과 또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냄새는 크게 보면 구강적인 부분, 그 다음 구강 외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치과적인 질환들, 충치, 사랑니, 잇몸염증, 잇몸 출혈 같은 것들, 또 거기에 설태의 증가, 입마름, 이런 것들이 구강 안에서 입냄새를 유발하는 원인들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 구강 외적인 요소로 본다면 코나 편도 같이 구강과 인접한 부위에서 국소적인 문제로 냄새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조금 전신적인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소화기의 문제가 가장 흔하다고 보고, 또 전신적인 허약감, 피로감, 쇠약한 사람들에게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복적인 다이어트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체질적으로 열이 많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약물의 부작용. 그래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입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생활 습관과 연관이 돼서 입냄새가 나는 그런 분들 중에서 제일 흔한 건 이제 음식이나 식습관하고 관련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너무 기름진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음주나 흡연을 많이 하는 사람, 커피 같은 걸 많이 먹는 사람, 이런 음식 종류 때문에 냄새가 잘 유발되는 사람도 있고, 일단 먹는 습관, 그러니까 음식을 급하게 먹는다든지 먹고 나서 금방 누워있는 습관이 있는다든지, 네. 폭식과 절식이 반복되면서 위장 기능이 나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구강에서 이제 입냄새가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이 생기죠. 건조해지고 침분비가 줄어드니까 이런 사람들도 잘 발생할 수 있죠. 이게 그런 세부적인 상황도 좀 고치고 챙겨낼 게 되게 많구나. 네. 이런 것들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입냄새가 나면은 어디서 치료해야 되는지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 환자분들이 치료를 빨리 시작 못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서 치료할지를 잘 몰라서 그런 분도 계세요. 저는 일단 환자분들에게 첫 번째로는 치과는 꼭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실제로 만약에 치석이나 충치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입냄새라면 치과 치료가 아주 제일 빠르고 정확한 치료 방법이 될 거니까요. 근데 치과 치료를 다 받았고 치과 치료도 끝났는데 그래도 이제 냄새가 난다면 이건 치과적인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도 또 몇 군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편도선이 너무 크다, 염증이 너무 자주 생긴다, 그럼 이거는 이비인후과적인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 이제 비염의 문제도 있겠죠. 아주 심한 비염 환자들은 입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비인후과 치료를 할 수도 있고 한의원 치료가 괜찮을 수도 있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소화기 문제나 전신적인 문제나 기능적인 문제로 인해서 냄새가 날 때는 한의원 치료도 좋아요. 설태 이런 네. 거나 입마름 현상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치과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그런 좀 낫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입냄새의 원인 중에 이 구강 내에서의 원인 중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두 가지가 설태와 입마름이에요. 설태가 많아지면 입냄새를 유발하는 세균도도 증가를 하고, 또 거기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물도 더 부착을 많이 하고,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나요. 한의학에서는 혀의 색깔이나 설태를 보면서 전신적인 몸 상태를 구별하기도 해요. 일반적으로는 소화기 쪽에 문제가 많은 사람이 설태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사람도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설태가 많이 끼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허약해서 침 생성이 덜 돼서 건조한 사람도 설태가 좀 낄 수 있고요. 과음, 폭음, 흡연, 기름진 음식 이런 걸 많이 먹으면 그럴 때도 설태가 끼기도 해요. 설태를 치료하는 거는 전신적인 뭔가 몸의 컨디션이 조정이 돼야지 줄어들고요. 입마름 자체도 되게 다양한 원인이 있어요. 침샘 자체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침 분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돼서 침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점성이 높아지고 끈적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설태나 입마름 같은 경우는 전신적인 내 몸의 상태가 국소적인 현상을 일으킨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한의학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 또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죠. 주변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데 그 다이어트를 진짜 좀 과하게 해서 이제 식사도 잘 안 먹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이 입냄새가 좀 맞아. 올라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실제로도 이 원인이 연관이 있는 연관이 많아요.
다이어트와 입냄새 치료는 상극이에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입냄새가 난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 시켜줄 수 있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다이어트와 입냄새는 사실은 함께 가기가 어려운 거죠. 다이어트를 하면 입냄새가 나게 되는 원인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물을 아무리 많이 마신다고 해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섭취하는 수분 양이 상당한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이 굉장히 많이 건조해져요. 구강이 건조해지면서 입안에서는 입냄새를 만들 수 있는 세균들이 더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시중에 이제 병원이나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다이어트 약들 중에는 입마름 증상을 또 되게 심하게 만드는 약들이 많아요. 그럼 두 번째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제일 많이 절제하는 게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는 써야 되는데 에너지원이 공급이 안 되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그게 지방이나 단백질이에요. 근데 지방이나 단백질은 그 상태로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가 없고 한번 모양을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그 모양을 변화시켜주는 과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는 물질들이 형성이 돼요. 근데 얘네가 그럼 혈액안으로 스며드는 거예요. 피는 결국 몸을 타고 도니까 이 호흡기 쪽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날 때 그 냄새가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단식 같은 걸 하는 사람 옆에 가면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다이어트를 자꾸 반복을 하던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지 않고 있을 때도 한두 끼 굶어도 그런 냄새가 확 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냄새는 꼭 다이어트가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체력이 많이 약한 사람들이 공복이 길어지거나 갑자기 과로하면 이렇게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모든 분이 그렇진 않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이 생활 패턴이 다이어트 할 때는 쪼쪼쪼쪼 굶어요. 다이어트가 딱 끝나면 막 폭식을 해요. 또 막 폭식을 하면서 살이 찌다 보면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굶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위장 기능이 굉장히 많이 나빠져요. 그래서 위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속에서 직접 냄새가 역류되는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면에서 입냄새가 안 좋은 영향을 줘요. 와, 진짜 그냥 이 다이어트 했을 때 왜 그럴까에 대한 이제 원인들이 진짜 다 공감이 되는. 왜냐면 대부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부분 이제 하는 사람이 위열 때문이다. 그렇죠. 위열이 문제가 생겨서 보통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런 답변들도 많았었는데. 네, 맞아요. 네, 그게 실제로도 그 원인에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위장의 열이 입냄새의 원인이라는 거는 교과서적으로 써 있어요. 위장의 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질병명은 아니에요. 위염, 위궤양 이런 것처럼 질병명은 아니고 내 몸의 신체적인 어떤 특징이에요. 보통 체질적으로 열이 좀 많은 사람들이 음주라든지 육식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자극적인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이 위장의 열이 더 많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위장의 열이 많이 형성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이 한의학에서 볼 때는 잇몸 쪽, 잇몸이 잘 들뜨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출혈이 생기거나 이럴 수도 있고요. 일단 구강 안에 건조함이 또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설태가 좀 두껍게 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원인으로 위장의 열이 많으면 구강 안의 문제로 입냄새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위장의 열이 많을 때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위장 자체가 위염이나 식도염이나 위궤양이나 이런 식으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돼서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장의 열이 사실 대표적으로 입냄새 원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위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내 몸의 상태는 많아요. 오히려 반대로 위장이 너무 냉한 사람도 입냄새가 날 수 있어요. 위장이 냉하다고 하는 거는 위장 기능이 좀 되게 저하되고 약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위장 안에 머무르는 음식물이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위장 압력이 높아지니까 또 냄새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가 위열이라고 생각해서 위열엔 뭐가 좋아요? 이런 거 먹다 보면 오히려 더 나빠지겠죠. 환자분 본인이 스스로 검색하고 찾아보고 확인하는 건 좋지만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는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게 좋죠. 맞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면서 진짜 이 영상 보신 분은 정말 도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특히 입냄새로 진짜 속 아리하시는 분 진짜 많잖아요. 너무 많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냥 원장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냄새는 다른 질환하고 조금 차별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배가 아파, 내가 설사를 해. 근데 내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입냄새는 내가 증상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해요.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환자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입냄새가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이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입냄새가 많이 나니까 딴 사람들이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치료를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딴 사람을 위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냄새가 치료돼서 자신감이 회복되고 내가 좀 더 밝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환자분들은 이게 심리적인 위축감이 심하다 보니까 입냄새 때문에 자꾸 사회활동도 줄이고 심지어는 치료받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요. 병원에 가서 어떻게 내 입냄새 난다고 얘기를 하지? 감히 선생님이 냄새를 맡아본다는데 창피해서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용기 내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것도 그냥 내 몸이 아픈 거구나. 그래서 잘 치료해서 좋아지면 되는 거구나. 얼마든지 노력하고 같이 애쓰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막 디프레스 되는 거는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